청소부 엄마 둔 주제에 어디서 감히 우리 집안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해? 시어머니가 제 어머니를 향해 내뱉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남의 집 바닥을 닦으며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짓밟는 사람들과 저는 한 집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렇게 저를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이 제 손에 무너지기까지의 기록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분명 무언가를 느끼실 겁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저는 38살, 이름은 박민경입니다. 남편 준혁 씨와 결혼한 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였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사랑해서 만났고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란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 어머니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문제였습니다. 제 어머니 박수님 여사는 올해 67이십니다. 평생을 남의 집 청소 일을 하시며 저 하나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뒤로 어머니는 새벽 4시면 일어나 6집을 돌며 청소를 하셨습니다. 민경아, 진짜 귀한 건 눈에 안 보이는 거란다. 어머니가 가끔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수첩에 매일 청소한 집 주소를 적으시고 받은 돈을 꼼꼼히 기록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돈으로 저는 대학을 나왔고 간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결혼할 때까지도 일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식 비용을 보태시겠다고 당신 노후 자금까지 털어주셨습니다. 우리 딸 시집 보내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지만 시댁에서는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는 하객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고생 좀 하겠네. 장모님이 청소나 하는 분이라니.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을 뿐입니다. 저는 그때 항의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부라는 이유로 결혼식을 망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시댁 근처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 김태수 회장은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었고 시어머니는 그 회사 이사직을 맡고 계셨습니다. 시동생 준호 씨는 대형 로펌 변호사였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집안과는 격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민경이 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래? 시댁 친척 모임에서 누군가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뭐, 그냥 집에 계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마다 일을 나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아니, 부끄럽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시댁 대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제 어머니는 늘 구석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머니는 스스로 그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다, 민경아. 나는 여기가 편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편해서가 아니라 눈치가 보여서라는 걸. 그해 추석,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댁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부부,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제 어머니도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시동생 며느리 유진 씨가
명품 가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나온 신상 보셨어요? 진짜 예쁘던데. 그래, 우리 유진이 사고 싶으면 사. 돈은 어머니가 보내줄게.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근데 참 요즘 가방 하나 사려면 몇백씩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가격이죠. 보통 사람들이라는 단어에 강조가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늘 가지고 다니시는 낡은 수첩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용하신 건지 가장자리가 다 달아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가방 하나 장만하시죠?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됐어요, 민경 씨.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어디 가실 일도 없으시잖아요.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제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수첩을 꼭 쥐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시동생 준호 씨가 거들었습니다. 형님, 장모님은 평소에 뭐 하시면서 시간 보내세요? 어머니는 집에서 주로 계세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 장모님은 골프도 다니시고 바쁘신데. 비교하는 말투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경아,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어머니, 무슨 말씀을. 괜찮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작은 한숨소리가 제 가슴을 후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몰랐지만 시댁 식구들의 태도를 바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우연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 선배 중에 이혜진 수간호사님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48, 경력이 20회가 넘는 분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우연히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재개발 지역 땅값이 미친 듯이 오르더라. 특히 강북 쪽. 강북이요? 응. 내가 아는 후배 하나가 어머니 명의로 땅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재개발 걸리면서 대박 났어. 그냥 놀리던 땅이었는데 몇십억이 됐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가 조용히 하셨던 말씀. 민경아, 엄마가 옛날에 내 아버지 보험금으로 땅을 좀 샀단다. 북쪽 어디였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 서류는 은행 금고에 넣어뒀어. 당시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30년도 더 된 일이었고 그때 보험금이라 해봐야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 돈으로 산 땅이라면 아마 시골 어디 작은 땅 한두 평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만약에 그 땅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말씀하셨던 땅 서류 아직 있으세요? 응? 아, 그거 은행 금고에 그냥 넣어둔 게 있긴 한데 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혹시 모르잖아요. 뭐가 혹시 모른다는 거야. 그냥 쓸모없는 땅일 텐데.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금고를 열자 오래된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계약일자는 1995년 3월. 거의 30년 전 문서였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일대. 바로 지금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혹시 면적이 얼마나 되죠? 글쎄, 당시에 400평쯤 됐다고 했는데. 400평? 재개발 지역에서 400평이라면 보상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곧장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땅 서류를 보여주자 중개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이 땅을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어요? 여기 재작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그럼 보상금이 평당 시세가 지금 최소 3천만 원은 됩니다. 400평이면 대략 120억 정도 되겠네요. 120억.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다만 명의가 누구신지 확인 좀 해볼게요. 중개인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수님 여사님 맞으시죠?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니 명예 이전 없이 그대로네요. 축하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게 무슨 소리니? 그냥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120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분명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라는 게 결국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 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곧바로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댁 식구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진짜 속내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태도가 변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똑똑히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 주 일요일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칠순 기념 식사 자리였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부부, 그리고 저희까지. 제 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화제를 꺼냈습니다. 참, 민경 씨.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전세 만기 되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아, 그건 아직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하나 생각 중이에요. 준혁이가 고생하는 꼴 못 봐서 말이죠. 은근히 제 형편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무능력하다고 꼬집는 말투였습니다. 시동생 며느리 유진 씨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언니네는 괜찮을 거예요. 민경 언니도 간호사시잖아요. 간호사가 뭐, 우리 유진이 남편 같은 변호사는 아니지. 비교하는 말투였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네, 장모님이요? 네, 제가 모아둔 돈이 좀 있어서요. 하, 장모님, 괜찮으세요? 청소 일하시면서 모으신 돈 장모님이나 쓰세요. 비웃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내려는 순간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민경 씨, 장모님은 언제까지 일을 하실 건가? 나이도 있으신데. 네, 곧 그만두실 예정입니다. 그럼 생활비는 자네들이 다 대야 하는 거 아닌가? 민경 씨도 일 그만두고 싶다는데 부담되지 않나? 직접적으로 경제력을 문제 삼는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진실을 밝힐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자네 월급으로 어떻게? 어머니께서 재산이 좀 있으세요.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산이요? 청소하시면서 모은 돈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땅이 있으세요. 땅? 시동생 준호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님, 농담하시는 거죠? 시골 땅 몇 평 가지고 서울 강북구 번동 400평입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 테이블 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강북구 번동이라면 거기 재개발 대박 났다는 곳 아닌가?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보상금이 얼마나? 부동산에서 확인해 보니 평당 3천만 원 정도 한답니다. 400평이니까 대략 120억 정도 되겠죠. 120억? 그 숫자가 공중에 떨어지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시동생 며느리 유진 씨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시어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농담이 아니고, 네. 등기부등본도 확인했습니다.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제 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 쥔 낡은 수첩만 가만히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그런 큰 재산이 있으시면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청소일 하시면서 모으신 돈이라며 비웃던 바로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혹시 실례되는 말씀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장모님을 제대로 몰라 뵙고 변한 태도가 너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시동생 준호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장모님은 안목이 있으시네요. 30년 전에 그 땅을 사시다니 대단하십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장모님은 골프도 다니신다며 비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비웃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색한 미소와 계산하는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어머니께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괜찮단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수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 수첩에 일한 집 주소와 받은 돈을 기록하며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장모님, 오늘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방도 좋은 곳으로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을? 이제부터 우리가 장모님 잘 모셔야죠. 그동안 제가 좀 무례했던 것 같아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어디 가실 일도 없으시잖아요 라고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차에 타기 전 시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민경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장모님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내가 도와드리지. 우리 회사에 재무팀도 있고 세무사도 있으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관리를 잘해야 해요. 친절한 말투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관심이 아니라 욕심이라는 걸.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 준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이렇게 갑자기 말해버려도 괜찮았어? 괜찮아요.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잖아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좀 놀라신 것 같은데. 놀라셨죠. 무시하던 사람한테 120억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준혁 씨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뒷자리에서 어머니가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민경아, 네 어머니. 오늘 그 사람들 표정 봤니? 네. 돈 때문에 사람 대하는 태도가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짜 귀한 건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엄마가 늘 말했잖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더라. 어머니는 낡은 수첩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첩에 30년 동안 기록한 게 있단다. 매일 청소한 집, 받은 돈, 그리고 너한테 쓴 돈. 그게 엄마 인생의 전부였어. 120억보다 더 귀한 게 바로 이거야.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아무도 무시 못하게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민경 씨, 장모님 오늘 좀 어떠세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고? 괜찮으세요, 어머님. 그나저나 재개발 보상 절차는 언제쯤 시작된대요? 복잡하던데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전화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민경 씨, 그 딱 말인데. 혹시 명의를 준혁이 앞으로 좀 넘기면 어떨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 그건 어머니 재산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나중에 상속세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우리 회사 세무사가 그러던데. 세금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재산을 넘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어머니랑 상의해봐야. 뭘 상의해요? 어차피 나중에 민경 씨 남편한테 갈 돈 아니에요? 지금 정리하는 게 낫죠. 강압적인 말투로 변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시동생 준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제가 변호사잖아요. 그 땅 관련해서 법률 자문 좀 해드릴게요. 무료로요.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재개발 보상은 복잡해요. 잘못하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제가 계약서 검토도 해드리고 조합이랑 협상도 도와드릴게요. 친절한 말투였지만 저는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일단 생각해 볼게요. 형님, 이건 전문가가 필요한 일이에요. 괜히 혼자 하시다가 큰일 나요. 준호 씨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동생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동생이 변호사니까 믿을 수 있잖아. 가족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준혁 씨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마저 시댁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주 주말 시댁에서 또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제가 좋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 딱 말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관리를 맡으면 어떨까요? 재개발 보상금 받으시면 금액이 크잖아요. 은행에 그냥 넣어두시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운용하시는 게 낫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장모님, 그 정도 금액이면 관리를 잘못하면 다 날릴 수도 있어요. 제가 사업을 수십 년 한 사람인데 믿으셔도 됩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제 돈을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험도 없으시면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우리가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거부하세요? 혹시 우리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뭐, 민경 씨, 지금 어른한테 그게 무슨 태도예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도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 좀 해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나중에 어차피 당신네 못 아니에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찬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경 씨,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신네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주셨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청소부라고 무시하시고 명절 때마다 구석에 앉게 하시고 그게 잘해주신 겁니까? 뭐라고? 시아버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120억이 있다는 걸 아시기 전까지 어머니를 사람 취급도 안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어머님께서 스스로 판단하세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시댁을 나오는데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집안을 이렇게 무시하고 잘 살 줄 아세요? 차에 타자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경아, 괜찮겠니?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준혁 씨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당신 오늘 너무 심했어.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당신 장모님 재산 때문에 태도가 바뀌었다고.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준혁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남편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어느 편이에요? 무슨 소리야? 편이 어디 있어? 그럼 왜 부모님만 두둔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어떻게 무시당했는지 알면서. 그건 그래도 부모님이잖아. 준혁 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 그리고 남편과의 균열. 어머니의 재산이 밝혀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지만 행복해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출근길에 남편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는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괜찮아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 정도 금액이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설득을 하려는 거였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전문가예요? 건설회사 운영하시는 분이 재산관리 전문가인가요? 그래도 사업을 수십 년 하셨잖아. 돈 관리는 잘 아시지. 그만해요.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당신이 어느 편인지는 모르겠지만 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혜진수 간호사님이 물었습니다. 민경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나한테 말해봐. 시댁 일이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털어놨습니다. 어머니의 재산 이야기, 시댁의 태도, 변화, 그리고 아빠까지. 혜진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사람들이 다 그래.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해도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은 절대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그리고 민경이 너도 조심해야 해. 제가요? 응. 너도 법적으로는 상속인이잖아. 시댁에서 너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어.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집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민경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자 시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경 씨, 어제는 내가 좀 흥분했어요.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사실 나도 장모님이 평생 고생하신 거 알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편하게 사셨으면 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를 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정한 시어머니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 재산 관리는 우리가 맡는 게 어때요? 민경 씨도 일하느라 바쁘고 장모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복잡한 일은 우리가 대신해 드리는 거죠. 어머님, 그건 민경 씨도 알잖아요. 재개발 보상금 받으면 세금만 해도 몇십억이에요. 전문가 없이는 못해요. 세무사를 따로 고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세무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처리하면 안전하고 믿을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나중에 어차피 민경 씨 앞으로 올 재산 아니에요? 지금부터 준비해두면 상속세도 줄일 수 있고 가족끼리 나눠 가지면 세금 부담도 확 줄어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댁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어머니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가족 명의로 분산하고 결국 시댁이 관리하는 돈으로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뭐가 문제예요?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가 결정하실 일입니다. 민경 씨, 지금 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모르겠어요. 나중에 세금 폭탄 맞아서 다 날려도 우리 탓하지 마세요. 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그날 밤 준혁 씨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따졌습니다.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또 그랬다며? 당신 어머니가 먼저 찾아오셔서.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 말씀을 그렇게 무시해도 돼? 무시한 게 아니라 거절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야. 당신, 이러다가 우리 가족 다 잃을 거야. 준혁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가족이요? 당신 가족은 당신 부모님만 가족인가요? 우리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당신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은 몰라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던 거예요? 준혁 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양쪽 다 가족이니까. 양쪽 다 가족이면 공평하게 대해야죠. 그런데 당신은 언제나 당신 부모님 편만 들잖아요. 그건 이제 선택해요. 당신 부모님 편을 들 거면 확실히 말해요. 저도 각오하게.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등을 지고 잤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경아, 엄마 때문에 너희 부부가 싸우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이 안 좋네. 엄마가 그냥 땅을 팔아서 다 정리할까? 안 돼요. 그건 어머니 재산이에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지키신 거잖아요. 어머니는 낡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이거 봐라. 여기 30년 전 기록이 있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험금 3천만 원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했단다. 수첩에는 빨간 펜으로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보험금 3천만 원. 반은 민경이 교육비, 반은 땅 매입. 엄마가 그때 생각했어. 민경이 대학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은행에 넣어두면 쓰게 될 것 같아서 땅을 샀단다. 손 뗄 수 없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30년이 지나서 이렇게 됐구나. 엄마는 그냥 내 미래를 위해 지킨 건데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해결할게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회사에서 갑자기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박민경 간호사님, 잠깐 올라오시겠어요? 인사팀장실에 들어가자 팀장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민경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원서.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박민경 간호사가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근무 중 사적인 전화 통화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온 이상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일단 일주일 자택 대기하세요. 팀장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민경아,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준혁 씨가 들어왔습니다. 당신, 이거 봤어? 준혁 씨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시댁 가족 단톡방 화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경이가 병원에서 문제 일으켰다던데.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집안 배경이 그러니까. 시동생 준호가 말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좀 잘 다독이세요. 우리 집안 망신입니다. 시동생 며느리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곧 정리될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가족들, 이게 뭐예요?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오늘 자택대기 당한 건 2시간 전인데. 준혁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우리 아버지가 병원 이사장이랑 아시거든. 전화 오셨나 봐. 뭐라고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 이사장이 시아버지 회사와 거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이사장에게 압력을 넣어서 저를 공경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요? 아니, 나는 몰랐어. 방금 아버지한테 전화 와서 알았어.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는데요? 준혁 씨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게 다 당신 때문이래. 장모님 재산 관리를 우리한테 맡기면 다 해결해 주신대.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협박이잖아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협박까지는 아니고 아버지도 우리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걱정이요? 저를 직장에서 쫓아내려는 게 걱정이에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 잠깐 압박을 주는 거지. 당신이 좀만 협조하면. 협조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당신 부모님이 저한테 이런 짓을 하는데도 그 편을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가 어머니 재산을 시댁에 넘기면 제 직장은 안전하다. 이 소리예요? 준혁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저는 혼자였던 겁니다. 좋아요. 알았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직접 얘기하겠다고. 10분 뒤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경 씨, 이제 정신 좀 차렸나? 아버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무슨 짓이긴. 며느리가 시부모 말을 안 들으니까 가르쳐 주는 거지.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장 장모님 설득해서 재산관리 서류에 도장 찍게 하시오. 그러면 병원 일도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만약 제가 거절하면요? 그럼 병원은 그만둬야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병원에도 취직 못할 거요. 내가 그 정도 힘은 있으니까. 이건 협박입니다. 협박이면 어쩔 건가? 신고할 거요? 증거라도 있소? 시아버지는 비웃었습니다. 민경 씨, 세상 물정 좀 알아요.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요. 당신 장모님 땅도 결국 우리 손으로 들어올 거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민경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니. 어머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세상이 잘못된 거지.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시댁은 제 직장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것을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귀한 건 눈에 안 보이는 거란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시댁이 돈과 권력으로 저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저는 다른 방법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날 아침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혜진 선배가 추천해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한 박민경입니다.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강수연 변호사.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 시댁의 태도, 변화, 협박, 그리고 남편의 배신까지. 강 변호사는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재산 탈취 시도네요. 그런데 다행인 점이 있어요. 뭔가요? 아직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세요. 일단 어머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날 저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강수연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님 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공증을 받아두세요.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하시고 본인 의사로 재산을 관리하신다는 걸 법적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시댁에서 나중에 어머님 판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치매가 있었다거나 누가 조종했다거나 하면서요. 미리 막는 겁니다. 강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병원 일은 부당 징계로 맞서세요. 민원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증거를 모으고 이사장과 시아버지의 유착 관계를 입증하면 됩니다.
그런 증거를 어떻게? 병원 내부에 당신 편이 있을 거예요. 혜진수 간호사님 같은 분들,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강 변호사는 세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을 대비해서 이혼 준비도 해두세요. 이혼이요? 남편이 시댁 편을 드는 상황이잖아요. 최악의 경우 이혼까지 갈 수 있어요. 미리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들리니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 법은 정의의 편이니까요. 강 변호사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공증 사무실로 갔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에 도장 찍으시면 돼요.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것이고 누구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내용이에요. 그래, 알겠다. 어머니는 차분하게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공증인이 어머니께 질문했습니다. 박수님 여사님, 이 서류 내용을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누구의 강요나 협박 없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하시는 겁니까? 네, 제 뜻입니다. 공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시댁에서 어떤 수를 써도 어머니의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혜진 선배를 만났습니다. 민경아, 너 정말 괜찮아? 선배님, 부탁이 있어요. 저는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허위 민원, 이사장과 시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부당한 징계까지. 혜진 선배는 분노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요? 일단 너랑 함께 근무했던 간호사들한테 확인받을게. 내가 환자 정보 유출한 적 없다는 증언. 그리고 근무 중 사적 통화도 안 했다는 거. 감사해요, 선배님. 그리고 하나 더. 이사장이랑 내 시아버지가 통화한 기록. 내가 원무과에 아는 사람 있거든. 물어볼게. 며칠 뒤 혜진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경아, 증거 확보했어. 선배가 보내준 파일을 열어보니 이사장 비서실에서 나온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김태수 회장과 병원 이사장의 통화 내용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민경 간호사 건 잘 부탁합니다. 다음 달 공사 계약은 회장님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백한 거래였습니다. 제 인사 문제를 빌미로 건설 공사 계약을 주고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강수연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완벽한 증거네요. 이제 병원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부당 징계 철회와 원상 복직을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 거절하면요? 노동청에 신고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면 됩니다. 이 증거면 100% 이겨요. 며칠 뒤 병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경 간호사님, 조사 결과 민원 내용이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택대기 해제하시고 복직하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경 씨, 복직했다며? 네. 똑똑하네. 그런데 말이야,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가 정말 마음먹으면. 저는 차분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뭔가? 회장님 회사 이름이 태수건설이죠? 그래, 왜? 작년에 강북재개발조합이랑 계약하신 거 맞으시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왜 그걸 물어? 그 계약 과정에서 조합장한테 리베이트 주신 거 혹시 아버님은 모르세요? 뭐라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변호사 통해서 확인했어요.
태수건설이 재개발 공사 수주하면서 조합장한테 10억을 뒷돈으로 준 정황이 있더라고요. 이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아닌가요?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님이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 재산에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 더 이상 압박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이 자료 감사원이랑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아버님, 세상 물정 좀 아세요. 법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준혁 씨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요? 아버지가 회사 일로 협박당했다고 하시던데.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대응이에요. 아버님이 먼저 저한테 협박하셨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이제 선택해요. 뭘? 제 편을 들 건지, 당신 부모님 편을 들 건지. 확실하게. 준혁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못 고르겠으면 저는 이혼할 거예요. 이혼? 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당신 부모님이 저와 우리 어머니를 짓밟는 걸 보면서 당신이 그냥 지켜만 보는 거 견딜 수 없어요. 준혁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그날 밤 준혁 씨는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민경아, 괜찮겠니? 괜찮아요, 어머니. 이혼까지 하게 되면. 어머니, 진짜 귀한 건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어머니의 낡은 수첩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키신 게 뭐예요? 돈이 아니라 원칙이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잘 컸구나. 일주일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동생 준호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저 좀 만나주실 수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준호 씨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무슨,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지 말씀만 듣고 형님이랑 장모님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준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버지 회사 일을 조사하다가 알게 됐어요. 회사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리베이트, 불법 하도급, 회계 부정까지. 그걸 왜 저한테? 형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그거 진짜예요. 저도 확인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짓을 하셨더라고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변호사예요.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법을 어기고 형님을 협박하는 걸 보면서도 모르는 척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 씨, 형님, 장모님 재산은 장모님이 알아서 하시게 해주세요. 저희 집안이 욕심부린 게 맞아요. 준호 씨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준혁 씨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일주일 동안 생각 많이 했어. 준혁 씨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장모님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동생이 다 얘기해줬어. 준호 씨가요? 응. 동생이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한 대 때렸어. 형수님 잃고 싶냐고. 준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그동안 비겁했어. 양쪽 다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어느 쪽도 제대로 못 지켜줬어. 특히 당신을. 이제부터는 당신 편이 될게.
우리 부모님이 잘못하셨으면 잘못했다고 말할게. 미안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듣고 싶었어요. 부부의 균열이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 시댁에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내가 사과할 게 있어서입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민경 씨,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도 덩달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장모님을 정말 함부로 대했어요. 청소 일하신다고 무시하고 집안 배경 없다고 깔봤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모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늙은이가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평생 청소 일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네. 더러운 건 닦으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니는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여기 30년 기록이 있어요. 제가 매일 청소한 집, 받은 돈, 그리고 제 딸한테 쓴 돈. 이게 제 인생의 전부예요. 어머니의 손가락이 수첩을 쓰다듬었습니다. 돈은 숫자예요. 하지만 이 수첩에 적힌 건 제 마음이에요. 딸 하나 잘 키우고 싶었던 엄마 마음. 어머니가 시댁 식구들을 둘러봤습니다. 진짜 귀한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고 숫자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그걸 잊으면 사람은 추해져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됐어요. 저는 용서할게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제 재산은 제가 관리할 거예요. 나중에 제 딸한테 물려줄 거고 그건 민경이가 알아서 쓸 거예요. 누구도 간섭 못해요. 알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 태도였습니다. 명절에 어머니는 더 이상 구석자리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상석을 권했고 어머니는 당당하게 앉으셨습니다. 장모님, 이번에 나온 차 세트인데 드릴게요. 좋은 걸로 골랐어요. 시어머니가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그리고 장모님, 시간 되실 때 저랑 차 한잔 하시죠.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배우고 싶으신데요? 인생이요. 장모님처럼 사는 법. 시어머니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어머니의 땅에 대한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115억 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3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 평생 청소 일을 함께했던 동료 아주머니들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나눠주셨습니다. 수님이 언니, 이게 무슨 돈이에요? 우리 함께 일했잖아요. 서로 힘들 때 도와줬고, 이거 받으세요. 언니. 둘째, 저에게 50억을 증여하셨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많아요. 괜찮아. 엄마가 딸한테 주는 거야. 당당하게 받아. 셋째, 나머지 돈으로 어머니는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드셨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어요.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잠깐 눈 붙일 수 있는 곳. 쉼터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축사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장모님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귀한 게 뭔지. 시어머니는 쉼터 주방에서 직접 음식을 나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런 일 해본 적이 없는데 장모님께 배우고 있어요. 섬기는 마음을요. 어머니는 낡은 수첩을 쉼터 입구에 액자로 걸어두셨습니다. 그 옆에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귀한 건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서서 쉼터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도 배웠어. 장모님한테, 그리고 당신한테. 뭐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족이 뭔지. 준혁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신 편이 될게. 항상.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댁과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진짜 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것은 돈이 아니라 원칙이었고, 제가 지켜낸 것은 재산이 아니라 존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쉼터 수님의 집은 이제 서울에 새 곳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5시면 청소 노동자들이 모여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잠깐 쉬었다가 일터로 향합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쉼터에 나가셔서 직접 밥을 푸시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수님 언니, 요즘 어떠세요? 좋아. 이렇게 사람들이랑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게 제일 행복해. 어머니의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수첩이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록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쉼터를 찾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3번씩 쉼터에 봉사를 나오십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능숙하게 설거지를 하시고 청소 노동자 아주머니들과 수다도 떠십니다. 순자 씨, 오늘도 오셨네요. 당연하죠.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매일 반성하게 돼요. 시어머니는 어머니께 배운 대로 사람을 섬기는 법을 조금씩 익혀가고 계십니다. 시아버지는 회사 경영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불법 하도급을 정리하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규모는 조금 줄었지만 직원들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돈만 쫓던 때는 항상 불안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합니다. 시동생 준호 씨는 변호사 일을 계속하면서 쉼터의 법률 자문을 무료로 맡아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들이 법적 문제로 고민할 때 준호 씨가 직접 나서서 도와줍니다. 남편 준혁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 편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십니다. 명절 때는 어머니와 함께 쉼터에서 봉사를 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여보, 나 장모님한테 정말 많이 배웠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도요. 어머니는 제 인생 최고의 스승이세요. 저는 병원에서 여전히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쉼터에서 무료 건강검진 봉사를 합니다. 청소 노동자분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 갈 시간이 없고 비용 부담도 크시니까요. 민경 간호사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허리 아픈 거 치료받았어요. 천만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진짜 친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2번씩 두 분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시어머니는
어머니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고민을 들어주십니다. 장모님, 제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는지 아세요? 왜요? 가난이 무서웠어요. 제가 어릴 때 정말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돈이 많아져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잃을까봐.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보면서 알았어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눠준 사람이더라고요.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어요. 우리 함께 배워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배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갈등이었지만 결국 그 갈등을 통해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의 진짜 의미를, 존중의 가치를, 그리고 나눔의 기쁨을. 어머니는 여전히 쉼터에서 사람들을 맞이하십니다. 그 손에는 30년 된 낡은 수첩이 들려 있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 있습니다. 민경아, 엄마는 이제 진짜 부자가 됐어. 어머니는 처음부터 부자셨어요. 마음이. 어머니를 무시하던 시댁은 제 손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더 단단한 가족이 세워졌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배워가는 가족이. 그것이 120억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누군가를 돈이나 배경으로 평가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짜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느낄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